자, 이제 306페이지 차학차투 조직의 형태 구조 파트를 입문하겠습니다. 자, 일종은 이제 유기적 구조, 기계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 조직의 제 형태의 구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직 구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고전의 조직 구조를 기계적 구조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계적 구조를 대표하는 게 우리가 학습할 때 관료제입니다. 아마 이 관료제란 말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관료제가 사회제가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틀이나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마 선수학습을 토대로 개념의 형태를 이해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관료제의 개념 나온 거 보자. 일단 개념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1745년도 프랑스의 중농주의자, 거기 뱅상도 구르네가 최초로 이제 개념을 제시했는데, 프랑스 정부를 좀 경멸할 목적으로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권력이 소수에게 관료에게 귀속된 정부 형태라고 묘사해 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거기 맨 위에 관료제 제1절 개념 봐봐. 부르크라시란 말 나왔죠. 부르란 말은 사무실, 관료 그런 말이에요. 크라시는 뭐야? 지배야. 누가 지배한다? 사무실에 있는 관료 소수가 지배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런 이제 개념을 얘기한 게 그러네고, 이 여러 학자가 다양한 형태에 따라 개념을 제시했고, 자, 일반적 관점을 얘기할 때는 교재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는데, 일본의 구조론적 관점이란 말이 나오죠. 그다 별표. 요것만 개념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구조론적 관점의 개념 정의가 바로 위대한 서예학자 막스 베버의 견해입니다. 자, 베버가 파악한 관료제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의 요소를 제시하죠. 하나가 계층제의 형태를 얘기했고, 두 번째 합법적 지배를 얘기했고, 세 번째 대규모의 조직. 다시 보자. 고도의 계층제, 두 번째 법에 따른 지배, 합법적 지배, 세 번째 대규모의 조직. 이렇게 개념의 형태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정치 권력적 관점은 정치학자 라스키, 바이너가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관료제를 뭐라고 봐야 하냐? 소수의 행정 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러한 권력을 이용하여 대중을 지배하려고 하면서도 대중으로부터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민주주의에 역행할까 안 할까? 하겠죠, 여러분들. 이건 이제 지금 얘기한 정치적 관점의 근간 개념적인데,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막스 베버가 파악한 개념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이 베버가 파악한 관료제에는 칠판을 잠깐 좀 보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했죠. 아까 이제 전통적 조직 구조를 대표하는 게 기계적 구조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조직의 3대 변수. 공식화하고 복잡성과 직권성이 높은 조직의 형태라고 배웠죠. 자, 물어보죠, 여러분들. 공식화를 얘기할 때는 법규에 근거하여 절차를 규정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법을 중시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자, 일단 합법성 이런 거예요. 합법. 법에 적합한 지배. 그러면 이제 복잡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수평적 분화가 있고 수직적 분화가 있다 그랬지? 영어는 뭐라 했어요? 영어는 분업화, 전문화 얘기했고, 영어는 계층제 얘기했지. 그럼 개념을 다시 봐봐. 베버가 파악한 개념 정의의 구조적 관점, 계층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고, 합법적 지배 나왔어 안 나왔어? 법에 따른 지배는 당연히 개인의 감정을 배제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란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베버 관리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기계적 구조랑 똑같아요. 여기다 특징을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307페이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제 하단에 베버 관료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는데, 자, 베버는 사실 관료제를 좀 전에 얘기한 합법적 관료제에 두 가지 용어를 또 제시해 놓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항자를 넘겨보시면은 사회를 그 박스에 세 가지 형태의 사회 체제 이용을 제시해. 하나 이제 전통사회,
두 번째 과도기적 사회, 세 번째 근대사회,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해놓고 있고 각각 사회 체제를 대표하는 관료제 유형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회는 가선관료제, 과도기는 카리스마적 관료제, 근대는 합법적 관료제를 제시해 놓고 있죠. 그럼 전통사회의 가선관료제 자체는 그 권위가 나왔는데 이 권위를 영어로 authority 해가지고 지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권위 이코로 지배야 같은 말이야. 지배의 근거는 바로 뭐냐? 전통적 지배. 전통이나 관리에 따른 지배예요. 그 가산이란 말은 위에 가산관료제, 가계의 유산이야. 그러니까 가계의 재산처럼 상속되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주장이면 아들도 주장, 엄마가 여왕이면 딸내미도 여왕. 거기 여러분들 예증에 주장, 여왕 나왔죠. 그래서 가산관료제고, 그 이들은 당연히 전통이나 관리에 따라서 지배가 이루어지기 다 그 편이고. 두 번째, 과도기. 자, 과도기적 사회는 사회가 굉장히 혼탁하죠. 그 혼탁한 사회에서는 자신을 초인적인 품성이나 능력을 가진 자로 자처하는 자, 초인적인 품성, 능력을 일명 우리는 뭐란다? 카리스마라 그러죠. 그래서 카리스마적 관료제가 등장했고, 이런 카리스마적 관료제 자체는 초인적인 품성이나 능력에 근거한 지배, 그게 바로 카리스마적 지배야. 그 예정 보시면 종교 지도자, 군 지도자, 독재자, 영웅 등한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적 관료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대사회는 이제 법에 따른 지배, 바로 합법적 지배, 합법적 관료제에 나왔고 민주사회.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관료제는 근대사회의 합법적 관료제에 관한 것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배법 관료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징에 관한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1번부터 뭐 내용이 쭉 나왔는데, 자, 이념형으로서의 합법적 관료제의 구조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념형이란 말은 자, 그대로 보자. 이데아란 말을 쓰죠, 여러분. 이데아. 그러니까 뭐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법학, 교육학 이런 데서는 이데아라든가 이념형이란 말을 쓰는데, 이데아 이념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어떤 경험을 토대로 사물의 현상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신적인 사유의 과정을 토대로 추출한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법과 관료제를 연구할 때는 어떤 경험적 근거에 근거하여 관료제의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신적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추출한 개념적인 게 바로 관료제입니다. 자, 이런 배법 관료제는 자, 그대로 보자. 19세기의 구라파를 배경으로 등장해. 그럼 19세기의 구라파를 얘기할 때는 산업혁명이다, 시민혁명이다, 이것에 의하여 구제도가 완전히 타파되고 붕괴가 돼. 그러면 앙시앙 레짐이 타파가 되고 구제도가 여러분들 붕괴에 따른 것은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되겠죠. 그럼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된 상태에서 꼭 필요한 질서와 안정이 필요했고, 그 질서와 안정을 위한 조직 구조를 고도의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배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관료제예요. 이걸 이념형이라고 그래요. 앞에 잠깐 보자. 앞에 이제 맨 위에 배법 관료제 나온 거 봐. 이념형. 배법의 이념형 관료제는 현존하는 관료의 속성을 경험에 근거하여 추출한 것이 아니라 2절 사유과정, 정신적인 사유작용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능력을 극대화하신 이상적인 조직으로서 상정한 것. 이렇게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념형이에요. 19세기의 무질서를 정식할 수 있고 능력을 극대화하신 최적의 조직은 어떤 건가 해서 만드는 게 관료제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해 두시고 다시 원위치. 그럼 관료제의 주요 특징이 쭉 나왔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12개 일단은 날 시켜놓고 있는데, 아까 개념에서 고도의 계층제, 합법적 지배, 대규모의 조직이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거기에 근거하여 개념들을 하나하나 유추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1번에 이제 계층적 구조란 말이 나오죠. 자, 고도의 계층적 구조 자체는, 자,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아니야. 그죠? 꼭대기 한 사람이 모든 권한 가져간 거죠. 같겠지. 그래서 고도의 집권적 구조. 여러분들 옆에 이제 맨 위에 기타의 집권적 구조란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
옆 페이지 맨 위에 나왔죠, 여러분들? 또 이 계층적 구조는 아까 계층제를 얘기했던 상하 위계 질서 명령 계통을 확립한다 그랬죠. 명령과 복종 관계 아까 얘기했잖아. 이걸 수직적 인간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엄격한 명령과 복종 체제에 근거한 수직적 인간 관계. 12번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자, 고대 계층적 구조는 조직 구조가 안정성을 띄어 불안정성을 띄어. 안정성. 그럼 안정된 조직 구조는 불안정한 조직에 비해서 미래측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그래서 미래측 가능성 높다 8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 보자. 요거 안정된 조직이야. 이게 만약에 불안정한 조직으로 되려면 이렇게 딱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뻥 날아가 버리면 여기 있던 사람도 날아가겠죠. 그럼 날아가면 신분이 보장이 되는 게 안 되는 게야. 안 되는 거지. 근데 고대 계층은 안정성을 띠니까 거꾸로 강력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져. 그 신분 보장이 이루어진 것을 전임직이라 그러는데, 자, 어디를 보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에 전임직 그거 안 나왔나? 맨 밑에 11번에 전임직이란 말이 나왔나?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배보 관리제 아까 합법적 지배 얘기했죠. 합법적 지배. 자, 우리 합법적 지배, 그 3번에 합법적 합리적 지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고, 6번에 법규위한 직무수행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럼 법에 따른 직무수행은 9번에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하네. 감정, 배제, 몰정의성, 비정의성. 그럼 사적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은 공가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안 한다? 그 7번에 공사 엄별주의라고 나와. 공사 엄별주의 나왔네. 공가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 법에 근거하여 개인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설정돼. 이번에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관리의 권한이나 여러분 직무라든가 이것이 법에 의하여 명백히 규정되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대규모의 조직이라고 했죠. 그럼 대규모의 조직은 업무 처리가 문서야, 구도야? 문서. 그래서 5번에 문서 중심의 간접적 객관적인 사무 처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배보 관리는 19세기의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그랬죠? 19세기부터는 이제 신분적 예속 관계가 아닌 본인의 능력과 의사에 따른 자유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번에 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분업화와 전문화가 시작이 돼야 한다. 되죠? 그 배보 관리제 역시 업무의 전문화, 분업화가 이루어집니다. 4번에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가 분업화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념을 유치해서 특징을 하나하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자. 아까 배보 관리제는 뭐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요 기계적 구조를 대표한다 그랬죠. 세 가지가 몽땅 높다 그랬죠. 그럼 복잡성이 높다는 것은, 자, 물어보자. 분업화, 전문화, 계층제가 발달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1번에 계층적 구조, 4번에 업무의 전문화, 세부로 나온 거 안 나온 거야?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공식화란 말은 법규와 문서화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거 3번에 합법적 지배, 5번에 문서 중심, 6번에 법규위한 직무수행 나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자. 직권성 높다 그랬죠. 옆에 제 맨 위에 직권적 구조란 말 나왔나?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배보 관리제가 우리가 방학하고 있는 기계적 구조를 대표한다는 말은 그 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배보 관리제의 특징이 잘 기억이 안 나면 기계적 구조의 성격 갖고 배보 관리의 특징을 그대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여기 보자. 아까는 배보는 자신의 관리를 이념형이라고 얘기했죠. 이념형을 이상형이라 그래. 이데얼 타입스. 그럼 여기 보자. 이상형은 역기능이 있는 게 없는 게야. 없으니까 이상형이야. 역기능이 있으면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상, 여자의 상, 이상형은 여러분들 좋은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배보는 나의 관리자는 좋은 점만 있다고 파악했어. 그러나 여기에 30년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사회학자 인간관계론자들이 배보 관리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점이 가득 찬 조직임이 간파가 돼. 그래서 이제 30년대부터 배보 관리제를 비판하는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309페이지 매니의 평가에
동그라미 1번에 30년대 사회학자의 비판 나왔고 60년대 발전론자는 발전 행정론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다음 70년대에 들어와서는 후기 관료제에 의하여 관료제는 끝장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후기 관료제가 포스트 브로크라시야 여러분들. 근데 요 단어를 얘기할 때는 탈로도 번역을 해. 탈로.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네어를 엄격히 비판해. 포스트가 들어가잖아.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네모를 나중에 더 배울게요. 그래서 이 관료제를 엄격히 비판한 탈관료제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후기 관료제 이론에서는 이제는 관료제라는 조직은 끝장났다까지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 잘 생각해봐. 현대 산업사회의 조직 구조의 형태는 엄격한 조직의 변화를 가져간 거죠. 가져오죠. 요새 생기는 조직의 형태는 고도의 계층적 구조, 이거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팀의 형태, 수많은 팀으로 쪼개서 조직이 운영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는 수많은 팀으로 쪼개서 조직이 운영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뭐 국장, 과장, 계장 그런 개념이 없어서 수평적인 조직의 팀의 형태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들.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엄청나게. 여러분들 요새 조직 들어가면 삼성뿐이 아니라 뭐 대리, 과장 그런 직책이 없어서 그냥 뭐 연구원, 뭐 똑같은 연구원이야. 이런 식의 명칭이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이런 계층제의 구조가 이제 끝장났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70년대에 후기 관료제를 제시한 학자들은 배보가 이제 끝장났다까지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는 없겠고 종합적으로 이제 병리현상을 제시한 내용들이 그 다음 페이지 쌍가로 4번에 나와요. 그래서 배보 관료제의 병리 현상이라는 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걸 뭐 다 가져갈 수는 없겠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숙지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맨 앞에 로버트 K. 모턴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 모턴은 좀 외워두자. 관료제의 병리 현상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모턴이야. 모턴은 관료제의 병리 현상을 뭐라 해야 되냐? 거기 동조과잉에다가 밑줄. 이 동조과잉을 영어에서는 오버컨퍼머티란 말을 쓰는데, 자, 뭐에 동조하냐? 규칙이나 절차에 과잉, 지나치게 그런 말이야. 선생님, 규칙과 표준형 절차가 뭐 이게 바로 법규야, 법규 쉽게. 법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는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간 거죠. 여러분 관공서 가서 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절차가 경직화가 되고 여러분들 엄격하게 이루어지잖아. 유들유들하지가 않잖아. 법만 고집하면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법만을 고집할 때는 유들유들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아주 경직성을 있잖아. 모든 것을 법규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야. 남학생이나 여학생 결혼한 대상이 너무 합법성만을 요구할 때는 법규만을 강조하고 도덕만을 강조할 때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쉬울 거 어려울 거야.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집안 정리들 해야 안 해. 여러분 안 할걸? 부모님이 다 해줄걸? 본인이 해? 되게 착하네. 요새 여러분들 20대 친구들이 보면은 집안 정리라는 게 없어요. 아침에 뭐 학교 가기 바쁘고 출근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냥 다 그냥 벗어놓고 팽개쳐놓고 막 간다고. 근데 이 지금 얘기한 그 절차라든가 규칙을 강조한 사람들은 그런 게 통하지가 않아. 꼭 그 법에 따라서 꼭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딱딱. 이게 좀 힘들지. 이게 지금 얘기한 경직화예요. 두 번째, 할고주의, 셀즈닉. 자, 할고주의는 아까 얘기했지만 분할되어 다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전문성만을 강조할 때는 내 것만에 대한 관심만을 갖고 있지 다른 거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되어 다툼이 있다. 할고주의. 그 다음에 엘빈 구드로 풀어놨어요. 법규, 만능주의. 자, 그리고 5번에 베블렌. 아까 훈련된 무능 배워서 안 배웠어? 이 훈련된 무능을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전문화의 무능이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전문화의 무능이라고 그랬죠. 훈련된 무능, 전문화의 무능.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훈련된 무능, 전문화의 무능. 다 같은 말입니다.
자, 훈련된 분은 전문화된 분은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기타 번문용례의 밑줄. 이 번문용례란 말은 번잡한 문서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 번잡한 문서 절차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 그걸 번문용례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조직의 안정성만을 강조하니까 변화에 저항하겠죠. 그리고 너무 복귀만을 강조하고 감정적인 면이 없어. 인간미가 없어. 인간미가 없는 것이 뭘 인격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거기 뭐가 나오냐. 외적 가치의 추구란 말 나오죠. 이건 관료가 공복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은 잊어버리고 권력만을 추구하는 현상. 이걸 외적 가치의 추구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 다음 피터의 법칙. 이걸 무능력자의 조직지위 점유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무 신분의 안정, 보장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계속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표현이에요. 그걸 무능력자의 조직지위 점유 현상, 피터의 법칙. 자, 그리고 권력 구조 이원화는 나중에 얘기할 테고, 옆에 비우머스 증후군 이렇게 나왔는데, 비우머스 증후군은 여기다 카멜리 펀드라고 적어놔. 카멜리 펀드 같은 말이거든요. 카멜리 펀드. 자, 비우머스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힘이 아주 센 사람을 얘기해. 힘이 센 사람. 카멜리 펀드는 옆 페이지 봐봐. 옆 페이지 하단 중간에 여러분들 카멜리 펀드란 말이 나와. 미래학자 미게 엘빈 도플러가 여러분들 카멜과 엘리펀트, 그러니까 낙타하고 여러분들 코끼리를 합성해서 말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거는 낙타처럼 느리고 코끼리처럼 우둔한 집단. 너무 덩치가 크고 비대하다 보니까 국민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못하고 굼뜬 행동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덩치가 큰 사람들은 굼뜬 행동을 보여 안 보여? 굼뜬 행동 보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 이제 집 앞에 이렇게 공원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그저께구나 비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비가 와는데, 그 공원을 선생님이 매일 돌아. 그건 8km 정도를 매일 이렇게 움직이는데, 웬 한 70대 먹은 양반이 이 선생을 보더니, 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안 좋지. 어우,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 막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그냥 천천히 걸어가시네요.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막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나보고 천천히 걸어간다. 굼뜬 행동을 한 게 안 한 거야. 현재처럼 이제 지금 비대하고 배 나온 사람들은 비가 막 오면은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그냥 천천히 걸어가잖아. 나는 막 뛰어간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래? 천천히 걸어간다. 굼뜬 행동한다고 부르는 거야. 굼뜬 행동. 이게 비머스 증후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병연상은 지금 얘기한 내용들 모턴, 셀전이, 베블렌, 번문용례, 외적 가치의 추구, 피터의 법칙, 비머스 증후군까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옹으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내려가서 관료제와 민주주의와의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자, 관료는 민주주의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면을 대표하는 것들, 자, 오른쪽에 5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위에서부터 4개만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돼. 그래서 맨 앞에 나온 게 법 앞에 평등 보장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합법적 지배는 법에 근거한 평등을 보장했고, 두 번째, 능력에 따른 이 취임은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하네. 보장했다. 그리고 3번에 민주 목표는 아주 능률적으로 수행할 조직 구성. 여러분들 관료제의 형태를 대표하는 조직, 그럼 군대 아니야. 군대는 상관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목표를 아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행이에요. 이 앞에 민주가 붙건 뭐가 붙건 간에 알았습니까? 그 이제 민주주의와 관계니까 민주 목표란 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을 민주 목표에 이게 아니라
설정으로 바꿨어. 맞을까? 민주목표의 설정은 아니야. 꼭대기 한 사람이 모든 권한 갖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주목표의 설정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어요. 능률적 수행이 맞는 거지. 알았습니까? 이걸 설정으로 바꾸면 틀려. 4번, 5번은 보지 마세요. 3번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특히 3번을 함정파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3번 의미 정도는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자, 3번 정도는 내용 정리. 그다음에 부정적인 면은 화살표 놓고 비용리현상 적거나 관료제의 비용리현상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봤으면 이제 한 장 넘겨서 312페이지. 자, 이번에 이제 관료제의 동태화 방안이라는 게 나오죠. 이 동태화 방안 한번 읽어보자. 관료제를 환경적 변화에 대하여 융통성이 있고 탄력성 주기적 변화. 이걸 뭐라 그러게 여러분? 조직 구조를 기계화시키는 게 유기적 구조하는 게. 그죠? 유기적 구조로 바꾸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할 때. 거기 여러분들 뭐 에도크라시부터 내용 쭉 나온 우리 에도크라시 임시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 유기적 구조로 말자고 그러게. 거기 이제 대국, 대과주의, 담당관, 콜레지아 구조, 영업주의 다 유기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에도크라시에 대한 개념 정의 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안전할 거야. 그래서 거기 에도크라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에도크라시의 개념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빈 토플러예요. 엘빈 토플러. 물론 이 사람 외에도 뭐 베니스 이런 사람도 얘기하지만 최초로 개념 정의한 것은 엘빈 토플러예요. 근데 토플러가 에도크라시의 개념은 여기 보자. 그 사람의 미래 충격이란 저서가 있어요. 저서에서 에드학 팀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뭘 썼다? 에드학 팀. 자,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전쟁 영화를 보면은 자, 뭐 중령 이런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명을 받아. 다리 폭발을 하라 이렇게 명을 받아. 그럼 중령이 여기 보자. 수용소를 방문해. 그리고 이 수용소 가운데 특정 죄인들 가운데는 무슨 무기 전문가, 금고털이 전문가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 없어? 있어. 이들을 하나하나 컨택을 해. 그걸 얘기하죠. 여러분 이번에 다리 폭발 임무를 완수해 주면은 임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유의 몸으로 방문해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해야 돼. 하죠. 이게 에드학팀 에도크라시예요. 자, 보자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이제 일반화시킨 사람이 베니스인데, 자, 베니스가 얘기한 끝에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아까 여러분들 폭파 전문가, 금고털이 전문가 이렇게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그렇죠? 그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 다리 폭파, 변화성과 적응성이 뛰어난 임시적 조직체. 임무 완수하면 해체가 된다고 이 계산했어요. 해체 여러분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 에도크라시가 바로 뭐냐면, 자, 그거 들어보자. 이 에도크라시가 유기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기적 구조를 물어보자. 조직 구조의 변수의 값이 높아 낮아? 요 구조의 변수의 값이 유기적 구조는 낮다. 자, 조직 구조의 3대 변수 다시 한번 얘기해봐. 공간의 복지. 그러니까 공식화도 낮고 복잡성도 낮고 직권성 낮은 구조야. 그럼 1번 나온 거 봐. 낮은 수평적 분화와 낮은 수익적 분화. 이게 바로 뭐야? 기억보는 쉽게 뭐야? 복잡성이 낮다 그거 아니야. 이번에 분권적 의사결정. 분권의 반대말은 뭐야? 직권. 그럼 분권이 발달했다는 것은 직권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직권화. 이거 직권화 낮다 얘기야. 세 번째, 그때 낮은 공직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한 에도크라시는 유기적 구조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에도크라시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이 이제 타스코폴스, 프렉스팅 이런 것도 있는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옛날에 문제 나왔지 지금 문제가 안 나온다고. 자, 대신 여러분을 가져갈 게 313페이지 중간 하단에 쌍가루 3번에 맥컬디가 파악한 후기 관료제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맥컬디가 파악한 후기 관료제. 자, 후기란 말은 관료제를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맥컬디는 여러분들 70대 이후에 관료제는 끝장났다고 얘기하고 관료제를 대신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들을 쭉 연구를 해. 이게 유기적 구조야. 연관 결과 공통된 면을 끄집어낸 거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 개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사실 자체 가운데 공통된 속성을 끄집어내고 이를 범주화시켜서 만든 게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후기 관료제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후기 관료제 용어로 등장시킨 수많은 조직들이 있었어. 이걸 여러분들 연구해가지고 공통된 속성을 끄집어내.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범주화시켜서 이것은 후기 관료제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개념. 이걸 이제 개념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화시킨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 자, 1번 나온 거 봐.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행사한다. 과거의 관료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권한을 가졌지만 이제는 후기 관료제에서는 지위와 관계가 없는 거야. 문제 해결 능력의 소유자가 권한 행사를 한다, 그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 들어오자. 요새 여러분들 옛날에는 팀장이죠, 팀장. 팀장이 된 사람이면 보통 상급, 4급, 5급, 6급이 있다. 그러면 상급이 팀장이야.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야. 팀장이 5급이 팀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 상급, 4급 이런 사람은 팀원에 불과해.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보와 관련된 무슨 정보 자치화 팀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들 비록 5급이지만 정보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있으면은 얘가 팀장이 돼가지고 힘을 행사해. 상급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본의 문제 해결 능력의 소유자가 권한 행사. 두 번째, 업무 수행의 규정과 절차는 상황에 따라서 파악하는,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고객 중심주의예요. 고객을 동료처럼 대우한다. 네 번째, 비계층제. 계층제로부터 벗어나자고 표현이에요. 5번에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그 다음 나온 거 봐. 집단적 사고와 집단적 과정을 통하여 수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만나서 여러분들 대화를 토대로, 회의를 토대로 해결책을 만들어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토의를 토대로. 이를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은 뭐야?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 토론 자체는 의견 개진으로 끝나는 거야. A라는 사람 의견 그렇고 내가 볼 때 그건 잘못돼서 B가 내가 볼 때 이래. 이게 의견 개진으로 끝나. 근데 토의는 다른 의견 자체를 개진해서 의견을 하나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토의야. 하나로 모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토론과 토의는 틀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집단적 사고와 집단적 과정을 얘기할 때는 바로 뭐다? 토의를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만나서 토의를 토대로 해결책을 만들어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6번에 관료제의 직업을 전 생애의 직업으로 인식하지 말고 직업상의 이동성을 보장하라. 이건 직업의 임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의 임시성. 직업의 임시성. 우선 철법통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어저께 학교에 나가서 학교 교수라고 밥을 먹는데 한 교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하는 얘기가, 교수님, 행정안전부에서 2년 차, 합격한 지 2년, 근무한 지 2년 차 된 애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가 그러니까 47%가 공직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
37%가. 공직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왜 그만두고 싶어 할까? 7%가. 자, 물어보자. 지금 50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조직의 장 역할을 해야 하네. 그럼 이런 분들은 과거부터 그러면서 위계구조, 계층적주의 이런 걸 중시할까 안 할까? 그분들은 그게 몸에 배기야. 근데 지금 20대 들어간 사람들은 위계구조, 계층제 그거 안 좋아합니다. 타파하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 공부도 하고 막 해가 들어가니까 행정학적 마인드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해야 안 해. 하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미리 312페이지 아니지. 310페이지. 병련상 동그라미 6번에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권력구조의 이원화란 말이 나오죠. 지금 얘기한 거야. 상사의 계층적 50대에 있는 사람들은 계층적 권한에 근거하여 지위를 갖고 행사를 그러는데 부하들이 이걸 인정을 해야 안 해. 인정을 안 합니다. 부하들은 그만큼 행정학적 지식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를 갖고 인정을 안 해. 충돌돼 버린다고. 지금 여러분들 더 큰 게 뭐냐면은 50대에 있는 분들은 정보화 현상에 대한 정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할인법부터 올라 오로지 전화만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PPT 작성 50대 있는 사람들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일반화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50대 있는 사람들 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20대 내리고 인정을 해야 안 해. 안 하는데 50대 있는 사람들이 야마 자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서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사회는 공직은 수평적 관계고 그런데 이 아저씨는 이상하게 계층적 권한 갖고 막 찍어 누리려고 해. 막 그래 안 그래? 이게 충돌 때문에 지금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직 이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럼 공직 이탈이 많아지는 것은 관료제라는 공직을 전 생애의 직업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안 하는 게야. 인식을 안 하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공직에 근무하다가 다른 데는 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지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관료제의 직업을 세계의 직업을 인식하지 않고 직업상의 이동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요새는 그래서 얘기해보자. 40대 기업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중국집 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중국집 들어가서 중국집 기술 배워가지고 여러분 짱깨집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현재 친구 한 놈은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사로 성년했거든요. 이사로 나와서 지금 뭐 하냐면 여러분들 경비에 이사할 때 1억 한 3천 정도 연봉 받았거든. 경비에 지금 경비. 또 어떤 친구는 여러분들 고위공무원당 공무원되면 상급 이상은 고위공무원 그러는데 그 나와서 또 한 놈은 여성부에 있다가 지금 뭐냐면 주택관리사 시험 봐가지고 저거 해. 그러니까 저거 뭐야 아파트 관리소장. 그럼 생각해봐. 아파트 관리소장이면 여러분들 특히 아줌마들이 야 소장님 막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근데 옛날에 했던 사람이 이제 그러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그걸 준비한 게 걔는 60이란 나이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 친구는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직업상 이동성 보장한다고. 그 다음에 공개주의 지향하는 것, 후기 관료제의 주요 성향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맥컬디가 파악한 후기 관료제의 특징들 정도는 숙제에서 가져가셔야 합시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옹으로 보지 마시고 페이지 315페이지 기계적구, 유기적구 양자 비교한 거 박스를 잠깐 보겠는데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자. 기계적 구조는 계층의 수가 많다 적다. 많다 좋아요. 그럼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통솔 범위는 넓어져 좁아져? 좁아진다. 그래서 좁은 통솔 범위. 박스 안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표준 운영 절차는 법에서 정한 절차예요. 법규를 중시한다고 보는 거예요. 또 법에 근거하여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분명한 책임관계. 계층제. 조립성이란 말은 조직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게야. 형태가 안 바뀌고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 자, 옆에 유기적 구조, 넓은 통솔 범위, 적은 규칙과 절차, 밑줄, 모호한 책임 관계예요. 그리고 탈계층제.
계층제로부터 벗어난다 그 표현이지. 그다음에 형태성 영어 나온 거 봐. 몰포제닉이란 말로 하죠. 몰포제닉이란 말을 번역할 때 형태로 번역하는데 이 형태는 그냥 형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형태야. 움직이는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비커에 놓고 대접에 놓고 컵에 넣을 때마다 형태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몸의 형태를 막 바뀌는 걸 얘기해.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색깔을 바꿔 안 바꿔? 바꾸듯이 계속 바꿔가는 걸, 형태를 계속 바꿔가는 걸 얘기해. 바꿔가는 거. 이게 지금 형태성이에요. 조립성만 하죠. 반대말이지. 그래서 양자의 관계 차이점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관리제 병리현상까지 학습을 했고, 자, 잠깐 좀 정리 한번 해볼까? 306페이지. 자, 관료제 개념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누구다? 구르네가 최초로 개념 정의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베버 관료제 개념 정의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층적 구조, 또 하나는 합법적 지배, 또 하나는 대규모의 조직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넘겨서 여러분들 페이지 308. 자, 베버 관료제는 워낙은 사회를 세 가지형으로 나누고 가산, 카리스마, 합법적 관료제 얘기했다. 그리고 합법적 관료제의 주요 특징 그 밑에 쭉 나왔죠. 고대 계층제에 근거한 개념 정의로 가져가듯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기계적 구조의 특징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기계적 구조는 조직 구조의 변수의 값이 높다 낮다? 높다. 조직 구조의 3대 변수 얘기해봐. 공간의 복집, 공식화 높고 복잡성 높고 직관 높다. 그거 보고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병리현상. 최초로 병리현상 얘기한 사람은 누구야? 모턴. 됐습니까? 그리고 할거지, 법규 만능주의, 훈련된 무능, 번잡한 문서와 예식에 집착하는 것을 뭐라 그래? 법문용례. 자, 그리고 무능력자의 조직지휘 점유 현상을 피터의 법칙. 기억나요? 무능력자의 조직주의 점유 현상 피터의 법칙. 여기 보세요. 이따 가져가 보자. 자, 여기 계층이 생겼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가면 올라가? 올라가겠죠. 그럼 자리가 비어 안 비어? 빈자리 새로운 사람이 충원이 돼야 한다. 그럼 이 사람, 새롭게 충원된 사람은 이전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 다시 계층도 만들어서 올라가. 빈자리는 또 충원이 돼야 한다. 이전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계층에서가 많아질수록 그 자리는 이전 사람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계속 조미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이게 워낙은 PT의 법칙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능력 없는 사람이 조직주의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왜? 강력한 신분 보장 때문에 이렇게 이해두는 게 더 쉽을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한 거고.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비우머스 증후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가멜리 펀트라고 얘기했어요. 낙타처럼 느리고 코끼리처럼 거대하고 우둔해서 국민 요구에 굼뜬 행동을 한다고 얘기해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얘기할 때 민주 목표의 설정이에요? 능률적인 수행이에요? 능률적 수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넘겨서. 자, 동태화 방안을 얘기할 때 꼭 가져갈 게 에도크라시가 있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에도크라시는 유기적 구조를 대표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하단에 맥컬디가 파악한 후기 관료제 모형 해가지고 7가지가 쭉 나왔죠. 1번에 문제 해결 능력의 소유자 권한 행사, 2번째 상황 적응, 3번째 고객 중심주의, 4번째 비계층제, 5번째 집단적 사고, 집단적 과정, 6번째 직업의 이동성, 임시성 강조했다. 공개주의 지향한다란다. 지향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315페이지 모호한 책임 관계는 유기적 구조야, 기계적 구조야?
그 유기적 구조야, 여러분들. 모호한 책임관계 기계 아니야. 유기적 구조지. 여기까지 내용 정리.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문제 오늘 배운 거 있죠? 배운 거 한 선생님이 한 50문제 정도 뽑았거든? 그래갖고 좀 문제 풀고 해설을 하고 다음 달에는 공식과 비공식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좀 쉬었다 하자.